라이너 마리아 릴케 원작의 포후쉬의 왕 4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포후쉬는 바나바 교단의 수녀가 된 아글라야 공주를 회상한다. 그녀는 그의 수호성인이었다. 녹색의 목요일, 아글라야를 만나러 성당에 간 그는 그녀가 없음을 알고 절망한다. 그 후 사람들은 포후쉬가 변했다고 수군거린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레체크가 이끄는 비밀 정치 모임을 목격한다. 그 후로 포후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레체크가 자신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할 말이야 많지. 지금 생각 같아서는 불쌍한 고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해야 할 것 같아.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조언하고 교회와 궁전을 습격하라고 명령을 내려. 그래, 무엇보다 교회를. 그는 자신을 그 집단의 중심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름다운 카롤라와 힘센 수많은 젊은이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주인이야. 그는 스스로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하다가 마침내 위엄을 되찾은 사람으로 느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물됨을 관찰하도록 만들고 싶은 소망에 충만해 있었다. 정숙지 못한 나의 수호성이는 비겁하게도 영원한 담장을 쌓고 나의 사랑과 복수를 피했다. 그러나 카롤라의 입을 통해 나의 명성을 알게 될 프란치스카에게 나는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는 이틀 밤과 사흘낮에 걸쳐 품위를 잃은 애인에게 편지를 썼다. 장황한 글의 첫 부분에서 그는 중세 전제군주의 정신으로 훌륭하고 자비로운 자기 입장을 그녀에게 말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은밀한 사명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 번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내 임무의 커다란 비밀과 형언할 수 없는 중요성으로 인해 매우 유감스럽게도 민족의 자유와 내 자신의 명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집회에 그대를 참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바입니다. 그대와 어머니 앞에서 나는 기밀 누설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훌륭하고 고상하며 정당한 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포후쉬 왕, 프라하에서 교부. 그러나 프란치스카로부터는 아무런 답장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기가 죽은 채로 와서 그를 만나게 되리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천천히 그리고 뜸을 들이며 용서해주고 싶었다. 포후쉬가 어머니와 프란치스카 두 사람에게 저녁 연설을 약속했던 그날 아침이 밝아왔다. 그는 간밤에 식당과 술집들을 전전하면서 밤을 지샌 탓에 기진맥진하여 주택가로 살그머니 접어들고 있었다. 두 명의 하녀가 커다란 시장 바구니를 든 채 웃고 떠들면서 그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눈은 생기발랄했다. 잠시 뒤에는 두 명의 보병 병사가 그를 따라잡았다. 그 발소리는 경쾌한 박자로 포도 위에 울려 퍼졌다. 이처럼 신선하고 유쾌한 활기속을 기어가는 곱사등이는 창백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는 달콤한 향기가 나는 화단을 기어다니는 독을 지닌 흉측한 두꺼비 같았다. 하지만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페르디난트 거리의 모퉁이에서는 남자들과 하녀들 사이에 섞여있던 어떤 하인이 최스키 쿠리르의 기사를 읽었다. 조금 떨어진 곳의 찻집에서 나온 나이든 신사는 동행자에게 독일어로 말했다. 그들은 매우 위험한 친구들이야. 사람들이 할 일은...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옆에 젊은 사람은 말 한마디 마디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동조했다.
구경 카페 근처에 왔을 때 보우씨는 창문 뒤에 있는 노린스키를 알아보았다. 그는 누군가에게 영웅적인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들어갈까? 아니야, 피곤해. 그냥 집으로 가자. 노린스키의 이야기는 그 사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자네들 중 그 누구도 내가 훌륭한 체코인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할 걸세. 난 기회만 오면 독일인들에게도 확신시켜주겠네. 누구든지 나에게 오기만 하라지. 그놈의 머리를 빠개버릴 테니까. 그러나 자네들 이 이야기들을 부풀려서는 안 되네. 그는 대범하게 악수를 건넨 다음 자신의 옷장 쪽으로 걸어갔다. 카라스가 돌발적인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를 짧게 메모한 것을 몇 개 낭독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어떤 여인의 고발을 통해 대학생과 직공 등 젊은 사람들의 결사 조직을 추적할 단서를 잡았다. 이들은 히에로니무스 거리에 있는 주택의 지하실에서 비밀 회합을 갖곤 했다. 그 회합에서는 반역적인 연설이 일상사였다. 흥미로운 것은 소녀들도 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었다. 독일어 신문들은 이 치욕적인 범죄 집단을 와해시킨 것에 기뻐했으며 다만 체포된 동지들의 완강한 침묵으로 인하여 이 결사체의 정신적인 우두머리가 아직 사직당국에 체포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러워했다. 그러나 적절한 훈련을 받은 경찰의 예리함 덕분에 사건이 해결되는 데는 그다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더불어 이 젊은 범죄자와 반역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가차없는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슐레더는 분노를 터뜨렸다. 제기란! 과연 그들은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야. 미사 여구를 늘어놓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하기를 원했다고. 친구들은 서로를 둘러보았다. 모두들 마음이 혹했다. 그제야 몇 사람이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다. 파테크가 말했다. 소설에서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동굴 속의 낭만주의가 판치고 있네. 난 이것을 죽은엄하게 비판하네. 카라스는 제법 긴 연설을 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 젊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념의 순교자가 아니라 민족적인 문제를 위해 싸우다가 쓰러진 영웅이라는 것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외부에 알려한다는 것이네. 하지만 난 여기에서 어설픈 젊은이들의 미숙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네. 나는 그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보다는 삶과 정치적인 연극에서의 활동을 통해 보존할 수 있다고 보네. 갑자기 그가 말을 중단했다. 레체크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창백한 얼굴에서 검은 두 눈이 불타는 대학생은 비평가의 마지막 말을 들은 것 같았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차이를 마셨다. 그의 딱딱한 손이 가늘게 떨렸다. 얼마 후 파테크가 새로운 책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내 동료 작가가 출판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돈 문제와 출판사 일로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네. 사람들은 이 작가를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논했다. 재산가인 카라스는 이 일을 별로 내키하지 않았다. 이때 파테크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하지만 당신에게 부탁하겠네. 이것은 민족적인 문제일세. 모두가 침묵했으며 당황하여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학생이 물었다. 당신들은 체코인인가? 그게 무슨 말인가, 레체크. 괜히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게나. 당신들이 성숙했다고? 뭐가? 성숙한 동시에 끝장나버렸지. 그는 취했어. 마할이 경멸적인 어조로 속삭였다. 레체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그는 뒤로 물러섰다. 자네들이 천박한 도취에 정당한 분노를 표하는 데 익숙하다는 것을 난 알고 있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말하지. 민중은 성숙하지 않았네. 자네들이 스스로 끝장났다고 느끼면 자네들은 민족의 적이자 배신자야! 레체크는 장교인 파테크의 얼굴 앞에 주먹을 갖다 대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홀을 빠져나갔다.
보우쉬는 3시가 넘으면서부터 어째서 프란치스카가 아직 오지 않을까 자문해 보았다. 그는 뒷짐을 지고 작은 방 안을 불안하게 서성댔다. 그는 때때로 작은 키의 늙은 여자가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창문가에 멈춰 섰다. 어머니가 가서 그녀를 데려오셔야겠어요. 어머니는 눈에서 커다랗고 둥근 안경을 쳐들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노란색의 쇼를 어깨 주위로 끌어당겼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병든 아이 같았다.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어머니는 이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성장해서 부자가 되었고 엄마가 되었다. 이 조용한 말 한마디를 통해 그렇게 된 것이었다. 그녀 마음속의 모든 불안은 돌연 재산이 되었다. 아직 무방비 상태로 어쩔 줄 모르던 그것은 그녀가 조용히 팔을 벌렸을 때 강력해졌다. 이것이 보우쉬에게는 귀향과 같았다. 엄마. 보우쉬는 커다랗고 무거우며 혼란스러운 자신의 머리를 그녀 가슴에 밀착시켰다. 그는 뜨거운 두 눈을 감았다. 그는 이 끝없이 깊은 사랑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는 침묵했다. 그러자 내면 속에 있던 어떤 것이 울기 시작했다. 그는 이 울음소리를 정확히 들었다. 우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다. 보우쉬는 눈꺼풀을 더 이상 내리깔 수 없었다. 그 뒤에는 눈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많은 눈물이. 방 안은 갑자기 축제 분위기였다. 가련한 두 사람 주위의 물건들이 영주 시절에도 드러내지 않았던 광채를 띠었다. 둔탁한 식기장 안에 있던 모든 주전자와 유리잔이 갑자기 빛을 내더니 별처럼 반짝였다. 시계가 종을 쳤다. 5번이었다. 어머니가 걸음을 옮겼다. 대체 어디로 가시려고요? 프란치스카를 데려와야지. 예, 그렇군요. 프란치스카를 데려오세요. 이것이 작별 인사였다. 보우쉬는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다시 신경질적으로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몸은 따스해졌다. 열기가 느껴지는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았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어머니의 눈부신 노란 직물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웠다. 그는 피곤함을 느끼고 소파의 꽃무늬 쿠션에 몸을 던졌다. 불확실한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마치 버림받은 느낌과 함께 현기증이 났다. 그는 점점 뒤로 물러나다가 마침내 문 옆에 방구석에 있는 의자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러자 평온이 찾아왔다. 이제 일이 끝났어. 나는 모든 것을 말했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나도. 그는 건너편에서 교활한 몸짓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노란 고양이의 눈을 보았다. 동물은 소리 없이 다가왔다. 이때 그는 잠이 들었다. 그가 꿈을 꾼 게 분명했다. 아련히 울리는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야. 레체크, 제발. 그것은 비밀이야. 화가는 민중을 그려야 하고 민중에게 그대는 아름다워라고 말해야 해. 시는 민중을 노래해야 하고 민중에게 그대는 아름다워라 하라고 말해야 해. 민중은 아름다워라. 그의 입가에는 선량하고 경건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 중얼거렸다. 나는
그것을 결코 누설하지 않겠어. 그 다음에 그의 꿈은 너무 깊어져서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입술까지 이르지 못했다. 문이 여닫혔다. 입을 다물었겠지? 레체크가 그의 목을 거칠게 붙잡고서 이렇게 외쳤을 때에야 곱사등이는 눈을 떴다. 그의 두 손이 경련을 일으키며 항의를 물리쳤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직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끔찍스러운 복수자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 그 다음에는 노란 직물이 가련한 몸 위로 미끄러져 떨어져서 보우시와 그의 비밀을 덮어주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원작의 포후시 왕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